네, 안녕하세요. 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 유명한 명제 아시죠? 방금 소개를 받으면서 그 명제가 떠올랐습니다. 굳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더니 또 코끼리를 생각나게 해주셨네요. 네, 원로 민경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서 그 김승일 소장님의 강연 들으시면서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인공지능이 무서우신가요? 혹은 인공지능에 지배당할, 우리 인간들이 지배당할 미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인공지능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그런 세상도 뭐 별로 올 것 같진 않아요. 뭐 더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 생애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감이 남아 있어요. 그 공포의 대상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장악한 사람들, 인공지능을 독점한 사람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소수의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장악한 인간들이 그러지 못한 인간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어쩌면 그런 미래는 자칫 잘못하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생애 안에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간단한 요즘 그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외국 만화 한 편 보고 시작할게요. 한 여성이 무인도에 표류가 됐습니다. 헬프라고 크게 써봤지만 아무도 이 여성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성은?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I know machine learning. 나는 기계 학습에 대해서 안다라고 써놨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낙하산 타고 와서 저 여성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기술을 좀 아니까 살려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만화의 취지는 그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적응하고 그래야 당신의 살 길이 열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만화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만화를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좀 슬프더라고요. 바로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다룰 능력이 있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런 능력이 없는 자는 자칫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좀 슬픈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정보사회학이에요. 한 20년 정도 제가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회 변화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물론 기술 스스로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지는 않죠. 그 기술을 어떻게 인간들이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만은 분명히 새로운 디지털 기술, 인터넷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서 세상을 점점 더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 20년간 그런 연구 또 그런 이런 강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담론을 필두로 해서 급작스럽게 또 우리나라에 막 정보화가 시작됐던 그때와 같은 좀 비슷한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대단히 생소한 기술적 용어들이 여기저기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뭐 가상현실, 블록체인, 뭐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뭐 플랫폼, 공유경제, 뭐 이런 거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단히 낯설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그 새로운 기술들이 진짜 지금 우리 세상을 점점 좋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기술이 새롭게 등장한다라는 건 어떤 기술 발전 논리에 의해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이 된 그런 그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최근에 이런 그 첨단 기술들을 그냥 이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 기술의 놀라운 경이 그저 이런 것들로만 판단하고 바라보기에는 점점 우리 세상이 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가령 자, 빅데이터의 시대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그 빅데이터로부터 우리의 프라이버시, 우리의 사생활은 얼마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아무도 지금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막 올 거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글쎄요, 과연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구현 가능할지 몰라도 이 자율주행차에게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이거는 기존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슨 뭐 악성 댓글의 문제라든지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이슈들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살상 무기로 계속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론이 살상 무기로 여기저기 떠다닐 경우에 우리는 과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의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사람들이 우려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그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사실 인공지능 개발자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묘수를 뒀는데 그 묘수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알파고 개발자들도 모릅니다. 바둑 고수들도 몰라요. 이른바 인공지능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슈가 제기가 되는데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놔둘 것인가? 뭐 최근에는 채용 면접도 인공지능이 보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데 전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기계에게 맡기는 세상. 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세상일까라는 그런 그 걱정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시점은요, 미래 사회에 대한 대단히 유토피안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담론이 한쪽 흐름에 있고 반대로는 그러한 그 불투명한 미래가 가져올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교차하는 지금 우리는 그런 중차대한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건지는 사실 기술이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의사 결정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지금 거대한 이런 그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비록 무인도에 표류됐지만 기계 학습을 아는 머신러닝을 아는 여성은 큰 기회가 오히려 돼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매우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디지털 격변의 시대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하나씩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분 많이 아시죠? 인터넷에서 낯익은 분이시죠. 아주 유명한 유튜버시죠. 막내 할머니라고 하는 나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인터넷 친화적이고 뭐 유튜브에서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하고 계신 분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그 무인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게 대단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무인 단말기 가서 주문하는데 잘 못하고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구내식당에도 이 무인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가서 이제 카드를 집어넣으려고 카드를 막 쑤셔 넣는데 카드가 안 나와요. 쭉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는 이제 줄 서 있고 마음이 막 급해지죠. 왜 안 들어가지? 막 억지로 쑤셔 넣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영수증 나오는 곳에다가 카드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자, 이거는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뭐 노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역에 그 요즘 줄을 서서 기차표 끊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죠. 근데 지금도 서울역에 와보면은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정작 스마트폰으로 티켓팅을 더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인데 이분들은 다리품을 팔아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도 표를 쉽게 못 구해요.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서 대기표 뽑아들고 창구에서 내 순서 부르기 기다리시는 분들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은행에 가보면 은행 창구에 여전히 노인들은 많이 앉아 계십니다. 많은 노인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근데 요즘 은행 상품들 보면은 뭐 모바일 금리 우대라든지 이런 것들 꽤 많습니다. 창구에 다리품을 팔아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노인들에게는 그런 경제적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데 다리품을 팔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오히려 경제적 혜택은 덜 받는 이런 그 불편한 진실, 이게 지금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대단히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한 풍경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핫 이슈였죠. 택시 운전자와 타다.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치열했던 논쟁을 보면서 이 논쟁 구도가 대단히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잘못됐냐면요. 첫째는 이 타다나 이런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 기술 혁신, 비즈니스 혁신이 곧 사회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은 그냥 그 자체일 뿐인데 이것이 곧 사회 혁신이다. 그런데 정부 규제가 사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죠. 두 번째, 이거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용자들, 시민의 편익이나 시민의 이해관계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해 당사자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 논쟁이 아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시민이 배제된 논쟁. 더 중요한 세 번째, 한쪽은 혁신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한쪽은 포용을 이야기합니다.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혁신을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늦추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포용은 서로 대립되는 이런 가치인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논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현명한 그런 답을 찾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에 포섭된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했어요.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 신기술이 나오면은 여기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그 새로운 직업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직업은 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등장한 새로운 직종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예요. 배달 혹은 뭐 타다나 그런데 이제 운전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런 분들. 자, 근데 이분들의 어떤 그 직업적인 지위가 어떤지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분들은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에요. 플랫폼 노동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노동자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다 택시를 몰지만 이 사람들은 타다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오토바이 타고 음식을 배달하지만 이분은 배달의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그 프리랜서이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권이라든지 4대 보험이나 이런 혜택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그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분들은 이중의 노동 통제를 받아요. 자신들을 플랫폼에 태운 사업자들로부터 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소비자들로부터도 통제를 받습니다. 배달이 조금만 늦어지면은 바로 스마트폰 켜가지고 별점, 그렇죠? 별점 1점 주지요. 5점 만점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별점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당합니다. 좀 더 슬픈 표현으로 말하면은 비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해요. 실제 비활성화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기계가 아닌데 말이죠. 자, 이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소외받는 사람들, 포용 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다양한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혁신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대단히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느 하나 선택하고 어느 다른 한 가지는 버려야 하는 그런 가치는 아닙니다. 분명히 공존이 가능하고 함께 가져가야 할 그러한 중요한 가치인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고민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 사회의 어떤 기술 혁신과 관련한 고민의 방향들은 자,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할 것이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로부터 배제되는, 소외되는 사람들, 퇴출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는 양극단의 어떤 그 관점에서만 고민들이 있었지, 포용과 혁신을 함께 가져가는, 말 그대로 혁신적 포용 혹은 포용적 혁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혁신을 어떻게 포용과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좀
뭐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담론이 꽤 이제 수년 전부터 등장해서 대단히 다양한 사회적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의 다양한 문제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점점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죠. 이것이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혹은 기술적 실천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법제도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사회 혁신에 대해서 이제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 정의의 내용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디지털 사회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이 네 가지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첫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그것이 시민 참여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당연히 시민 참여에 기반하려면은 상향식으로, 그러니까 버턴업 방식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야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간에 상당히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이 네 가지가 디지털 사회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왜 중국 고사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귤이 위화를 건너면은 뭐가 된다고 그러죠? 탱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외국에서 좋은 어떤 담론이 나와서 한국에 도입이 되는 순간 이게 탱자로 바뀌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디지털 사회 혁신도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서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혁신적 포용 성장이라는 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혁신이 들어가 있고 포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다음에 성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혁신이나 포용이 아니라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혁신이어야만 정부 지원이 가고 그것을 위한 법제도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 참여보다는 정부의 주도나 혹은 시민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에 대단히 의존도가 높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 사회 혁신 실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상향식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하향식 조직화의 방식으로 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협력보다는 그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한국의 디지털 사회 혁신 전략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궤도 수정의 방향이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뭔가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포용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느냐? 지금까지의 대단히 이분법적인 담론 구조에서 일단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규제냐 탈규제냐? 규제를 하더라도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 포지티브 규제는 그거잖아요. 법적으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거는 전부 다 못하게 막는 게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많아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 절대 할 수 없는 몇 가지만 법으로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뭘 하든 다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산업체의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분법적인 어떤 논쟁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는 공생이나 협력이나 혹은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필요 조건들을 전제로 한
어떤 좀 새로운 신규제 전략을 우리가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신규제 전략이 바로 포용적 혁신 혹은 혁신적 포용이라고 하는 방식의, 말 그대로 혁신과 포용이 서로 맞물리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정책적 고민으로 이제는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이른바 뭐 정부나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이런 뭐 시민사회 기반의 비영리 기반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주문들을 좀 많이 하고 목청을 좀 높이시고 또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례들을 일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냥 창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나온 이 정의가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성격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어요. 이거를 제가 좀 차용을 해서 이 디지털 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를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접근이나 사용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디지털 포용이다 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디지털 포용 정책의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른바 정보 격차 해소 전략이에요. 이거는 한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겁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정보기술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해가지고는, 자, 노인들도 스마트폰 써보세요. 노인들도 서울역 가지 말고 코레일 앱 다운 받아서 이걸로 예약하세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요즘 이제 뭐 다문화 사회 되면서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동화 정책이라는 걸 펼쳤죠. 그래서 이주민들을 한국인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 초반에 폈다가 이제 많이 비판받고 요즘은 좀 많이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건 역시 일종의 디지털 동화 전략이 아니었는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래 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로운 다른 전략들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유니버셜 디자인 전략이라고 제가 명명해 봤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지금 뭐 각종 시설물이나 뭐 어떤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뭐 장애인이나 혹은 뭐 힘이 약한 사람, 체구가 작은 사람, 이런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편리하게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도록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인데, 이것에 대한 디지털 버전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기차표 예약 같은 경우하고 대비를 시켜보면요, 자, 코레일 앱 다운 받아서 이걸로 표 끊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자, 예약 어플을 노인들도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르게 디자인하는 방식, 이런 게 일종의 디지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런 게 바로 혁신적 포용의 한 실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고수하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피해자들, 혁신의 소외자들을 혁신의 동반자로 함께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향이 바로 이 혁신적 포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저는 이제 디지털 프리라이프라고 정의를 내려봤는데, 말 그대로 디지털 없이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겠죠. 누구나 꼭 디지털 기술을 강제로 쓸 필요가 없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삶의 불편함이나 차별이나 배제 이런 거 전혀 없이 정상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예약 어플 없이도 현장에 가면은 당신들을 위한 좌석표는 늘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정책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포용적 혁신 전략의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착취나 배제나 소외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 혁신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를 하면은 이제는 디지털 혁신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디지털 포용의 시대로 우리는 가야 한다. 디지털 포용 사회가 됐을 때는 기술이 아무리 첨단화되고 아무리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 기술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없이도 사실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를 써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이야기합니다. 예측 방법론, 예측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장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길은 그 미래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은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술에 이끌려가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이고, 그런 사회로 가는 지금 시점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아닐까,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